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갭 투자 규제와 법인을 이용한 투기 방지인데요. 현 정부 들어 21번째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보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회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문도 교수님, 예. 부동산 대책이 하도 많이 나와서 네, 맞습니다. 지금 21번째 오늘 발표가 됐는데 예, 맞습니다. 몇 번 안 되면 내용을 전부 숙지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내용도 많고 횟수도 많고 오늘 대책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워낙 많은 양을 쏟아내가지고 정부에서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던졌던 대책들의 뭐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많은 내용들을 쏟아냈어요. 쏟아내가지고 오늘 평가를 보면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쭉 던져서 잠시 잡혔던 집값이 뭐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잡다는 뭐 비아냥도 있었지만 여하튼 하향 안정세로 가던 게 6월 첫째 주부터 조금 꿈틀대기 시작했죠. 언론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뭐 선제적으로 또 던졌는데 이미 다 준비됐던 내용들을 아시는 바와 같이 핀셋 규제에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핀셋을 좀 전격적으로 탈출해서 규제 지역을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전 지역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그 내용만 보면 좀 부드러운 것 같고 제목도 뭐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방안이니까 부드러운데 내용은 좀 아주 강합니다. 뭐 우리가 그동안 좀 자시해왔던 1주택 갭 투자가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에 확실히 다 못을 박아버렸고 법인에 대해서도 좀 차단막을 던졌고 재건축 목동이 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벌써 뭐 선제적으로 안전진단 조치까지 취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것에 디테일한 부분을 이번에 강력하게 던져가지고 보기에는 부드러운데 내용은 강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효과는 좀 시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창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날지 뭐 저도 좀 귀추가 주목되긴 하는데 저도 좀 의외로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김유미 장관님이 그 발표하는 걸 제가 TV로 잠깐 봤었는데 무슨 경찰청 발표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글쎄요 뭐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를 무슨 범죄자 색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갖게 되는 그런 발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몇 번까지 이 대책이 발표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투기적인 행태를 잡겠다라는 건 큰 그림에서 사실은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시장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수사 방향이 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좀 기본적인 생각도 해볼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어쨌든 뭐 있어서의 각각의 역할이 있으니까 많이들 뭐 요즘 얘기하는 갭 투자 관련된 부분도 뭐 갭 투자란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굉장히 그 시장이 안 좋은 그런 행태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만 과거부터 있어 왔던 거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전세나 보증금을 안고 사는 그런 주택 구매 행태거든요. 저희의 뭐 보증부 월세 전세가 존재하는 한은 항상 있는 거고 그런 구도 속에서 사실은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갭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사실 임대주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민간 임대주택이 국내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서도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조금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는 조금 우려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우려라 그러면 이번 대책이 강하게 보이는데 계속해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니까 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앞으로의 뭐 시장이라는 게 뭐 지금은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경기 그 뭐 위축을 막기 위해서 뭐 유동성도 늘리고 이런 결과로서 단기적인 그런 시장에 좀 상승세가 발생하고 있지만 언젠가 사실은 꺾이는 정도를 떠나서 사실은 뚝을
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시장에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하는 주체들의 어떤 정상적인 그런 기제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옥죄고 실제 수요하는 사람이 거주하게 한다 그러면 전세 주택에 대한 공급이 또 사실 또 위축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갭 투자가 지금 상당히 핵심적인 이번 조치 중에 하나잖아요. 이번 갭 투자를 그렇죠. 막기 위한 대책을 좀 하나씩 보고 싶은데 네, 네.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조치는 뭐였습니까? 갭 투자 막는 대책 중에서. 그러니까 일단 갭 투자를 하실 경우에 전세 자금 이제 점점 발전해서 예전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많이 했고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1주택자인 경우에도 그 미래를 보고 주택가가 자꾸 오르니까 전세를 끼고 보증금을 끼고서 레버리지 활용해서 투자한 게 예전부터 있어 왔죠. 그래서 돈을 모으면 자기가 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교수님 의견하고 좀 다른 사실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양도세 비과세 부분을 주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활용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나 매입하고 비과세 받고 일시적 2가구 주택의 기간이 3년까지 줬거든요. 또 2년으로 줄이긴 했지만 또 2년 뒤에 다른 현장으로 계속 투자, 이렇게 말씀 주신 정상적인 갭 투자의 어떤 그 전세를 레버리지로 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투기적 요소로 좀 변질된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주택 시장을 왜곡시키다 보니 공급도 부족한 데다 이게 겹쳐다가 이렇게 좀 우리가 폭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잡고 있는데 갭 투자에 지금 그 다주택자나 2주택자에서 넘어오던 것이 1주택자까지 왔습니다. 뭐 세간에서 뭐 들으신지 모르시지만 대학교에 동아리까지 생길 정도예요. 왜냐하면 갭 투자하는 동아리. 네,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분들이 보니까 이거 상실감이 큰 거죠. 주택가는 계속 오르고 뭐 급여 뭐 대기업을 들어가서 가면 모를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을 따지면 계산이 좀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득권에 대한 어떤 반항심과 뭐 또 스마트하잖아요, 이 젊은들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보니까 간단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 전세 보증금 있겠다, 대출 껴 있겠다.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주택들은 사인만 하면 자기 집 명으로 가질 수가 있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때 그랬거든요. 전세 보증금 대출이 90%니까 그 90%에다 10% 대출 받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폭등하게 된 거죠. 그 근원이 이제 지금 좀 안 좋은 상태로 온 것이고 그것이 발전해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까지 지금 30, 40대 분들이 직장에서 점심시간마다 집 얘기를 하거든요. 갭 투자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기 시작해요.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제가 봐도. 그래서 정부에서도 갭 투자의 방향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정상적인 궤도에서 경제 성장에 맞서가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조금의 재산권의 어떤 뭐 위헌의 어떤 소지도 조금 있는 부분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가 돈이 없는데 전세를 살고 있어요. 동아리를 들어가 보니까 뭐라 하냐면 전세 자금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집을 사 투자해. 갭 투자죠. 왜냐하면 이 전세 돈으로 집을 사서 보증금 놓고 자기 돈만 들어가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 주거비 부담이 적어요. 금리가 저금리니까. 그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예상치 못했던 가수요가 등장을 한 거죠. 자기가 살려고 집을 가는 것이 아니야, 예전처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입주 의무가 생겼잖아요. 갭 투자할 경우에 입주를 하라는 게 이제 그래서 생긴 겁니다. 입주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 그 그런 조항이 그래서 이제 못을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게 사실은 이게 너무 갭 투자에 대한 왜곡된 그런 인식들이 사실은 강해져서 그러니까 최근에 갭 투자 비율이 뭐 올라갔다고 사실 얘기하는데 저는 글쎄요 좀 다른 시각에서 봐요. 그러니까 갭 투자의 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냥 임차 가구가 사는 주택의 거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 보증금이든 전세금이든 어쨌든 국내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보증금과 전세금이 얹혀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갭 투자의 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임차 가구가 사는 주택, 소유자가 살지 않는 주택의 거래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울 기준으로 보면 갭 투자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강남 사구는 뭐 70% 이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갭 투자가 투기를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런 통계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지방 쪽에서는 임차 가구의 비율이 적고 소유 가구, 거주 가구의 비율이 높고 대도시로 오게 되면 중심 도시로 올수록 임차 가구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절반 이상이 임차 가구예요. 근데 최근에 일어나서 뭐
그 숫자를 어떤 식으로 카운트하는지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갭 투자의 비율이 뭐 50%를 넘어섰다, 과거보다 늘어났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일시적인 완화의 효과가 사실은 거래 임차 가구가 사는 주택의 거래로서 나타난 결과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갭 투자 대상이 되는 주택의 숫자가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관측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갭 투자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임차 가구가 사는 주택이라는 성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갭 투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소유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차가 가구가 사는 주택의 거래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장에 대한 어떤 해석이 다르게 되면 지금처럼 정책적인 선택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법인 거래 비중이 막 늘어나서 시장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온 숫자를 보게 되면 법인 거래 비중이 1%에서 3%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3%로 늘어난 게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금 가격 변동을 앞에서 잠깐 보여주셨지만 그 아파트 가격의 변동이라는 게 12, 16 대책 이후에 굉장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가 반등하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치를 보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12, 16 대책 이후에도 별로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4월에 잠깐 떨어진 듯하다가 다시 또 약간 올라가는 건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뭐 감정원의 지수인데 주간 지수하고 또 월간 지수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월간 지수는 별로 움직임이 없고 주간 지수는 계속 뭐 입김이 작용을 하니까 떨어지는 것처럼 나왔다가 원 가격을 다시 보완을 하려고 그러면 올라가는 것처럼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이 거죠. 교수님은 12, 16 대책 이후에도 특별히 더 떨어져서 지금 다시 되오르는 상황이 아니다. 네, 제가 그 갖고 있는 수치는 수준을 그렇습니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좀 논리를 담고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선택한 그런 강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느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어떤 시장 정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제가 100%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정보와 해석에 대한 방법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아 과연 이 정도의 강도가 필요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교수님?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이 정책이 일단 시장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집값 잡았다는 비아냥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다른 지표도 이제 하나 봐줄 게 뭐냐면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했었어요. 그 아마 1년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서 호가가 유지하고 있었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통계를 사실 100% 대한민국 통계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 쪽은요. 그러나 일단 뭐 거시적인 형태에서 믿는다고 치고 가정하면 일단은 상승은 막았잖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하락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승은 그쳤거든요. 일단 대책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겹치면서 하락으로 돌아섰고 그것이 갑자기 6월 첫째부터 다시 상승으로 살짝 돌아서는데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저금리 유동성과 아까 말씀 올린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갭 투자들이 어떤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러면 갭 투자의 원래 목적대로 집에 들어가 살아 이런 걸 던지는 경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수님 말씀도 일면 6월 초 맞는데 지금 중순인데 예? 6월 초 2주 차에 그런 확실치도 않은 가격 변동을 가지고서 이 정도의 강도의 정책을 핀다라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네, 그건 저도 기본적인 질문이 동의합니다. 있는 차라리 거예요. 12, 16대 같이 던졌으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대책이 자주 나오니까 그건 뭐, 이 정부를 이해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작년만 해도 2.0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님하고 홍남기 장관님하고 약간 알력이 있었잖아요. 본의 아니게 어떤 제안이 나오면 부처 간 이견이 뭐 이런 게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 2.0을 박근혜 때도 그랬고 2.0이 상징적인 수치다 보니까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다행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2.0이라는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정부 관료들이.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아 이거 던질까 말까 하다가 꿈틀대니까 그냥 놀란 토끼 가슴이라 할까요?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 12, 16 대책 때 던졌더라면 지금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국민들 좀 피곤하거든요, 사실. 계속 연속하니까. 이런 것이
한꺼번에 애초에 핀셋 하지 말고 지금 핀셋이 결국 깨졌잖아요. 그 좋아하는 핀셋 규제가 다 깨진 거거든요. 예. 서울, 경기, 인천 다 묶었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죠? 그랬으면 이렇게 좀 분란도 없고 시장에 혼란도 없을 텐데 정상적인 시장상에 맡겨진 시장이 됐을 텐데 그렇게 좀 정부의 입장을 굳이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책의 필요성은 논란은 이제 조금 두고 내용을 좀 더 본다면 이번에 강력하죠. 잠실 이쪽에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조성하는 게 발표가 됐죠. 맞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상당히 이 지역들. 대책도 센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지금 일대죠. 일대인데 구체적인 이제 발표할 텐데 그 잠실 국제교류협력지구 그 일대 다 묶은 것 같습니다. 묶었는데 18제곱미터 주택은요. 주거지는 18제곱미터고 상업지는 이제 20제곱미터 이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 또 2년 거주 조건을 달았어요. 주택을 매입을 하면 2년을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안 살면은 이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 투자의 어떤 길을 차단한 거죠, 원천적으로. 그러네요. 상업지는 요새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들이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또 20적으로 묶었어요. 그마저도.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다른 지역을 다 잡았는데 이 국제 협약지구 이쪽이 이제 또 붐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지역이 잠실, 삼성동, 네 맞습니다. 대치동, 청담동 이 일대가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사는 아파트 살려면 무조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고 2년 반드시 살아야 돼 그런 겁니까? 그 내용을 지금 던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목은 부드러운데 내용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갭 투자도 마찬가지고 너무 강력합니다. 내용을. 그래서 부드럽게 던졌지만 이렇게 강력한 거를 조금 꿈틀대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던지는 게 좀 안 맞아요. 언밸런스예요. 제가 볼 때. 폭등할 때 던졌다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2, 16대 던졌으면은 선제적이기 때문에 미리 이해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좀 타임이 안 맞는 건 확실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의지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면 벌써 끝났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오늘 굉장히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셨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이 삼성동 가장 최고차 고용 중심지 주변의 주거 지역들인데 거기는 임차 가격의 비율이 다른 데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와서 구입을 하면 거주를 해라. 그런다는 얘기는 임차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을 굉장히 앗아가는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가구든 어떤 고용주에 굉장히 가깝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이면서 살란 얘기는 일터가 가까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힘든 문제인 그러니까 거고. 2년 동안 사고 나면 2년 동안은 팔 수도 없고 또 임대를 줄 수도 없고 웬만한 이 강남 아파트가 다 해당이 될 텐데요. 네 군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원래 지정되는 그런 과거의 어떤 관례를 보게 되면 뉴타운 그 지구 내 구역이라든가 이런 실제 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구역이 한정돼서 허가 구역이 사실은 정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확대된 그런 구도의 허가 구역이라 어떻게 보면 과거의 헌법 그 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그런 토지 공개념의 그런 그 구도까지 굉장히 발전한 그런 발전이라기보기는 뭐 하여튼 변화된 변형된 거라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하는 효과를 얻을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 나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 그러나 서울시가 내일 이제 공고를 하고 네, 맞습니다. 24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도 시행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글쎄 어떡합니까? 많은 분란이 또 있겠죠. 어쨌든 정부에서 산다라는 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니니까 항상 지켜보고 체크하고 뭔가 잘못됐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게 또 저도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이고 지금 저희가 역할이겠죠. 시청자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6955님 갭 투자는 투기보다 공급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활성화시키되 세금 부과로 상쇄시키는 게 현명하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일면 타당 그분은 이제 그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임차 가구 임대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가구 수가.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말씀 하나 올리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저는 이제 나중에 좀 해석에 논란이 있지만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갭 투자를 했어요, 1주택을. 그럼 이게 이제 임차 가구로 전세 매물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임차 효과. 근데 이분이 여기를 만약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 집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시 또 물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면의 날인 거예요. 똑같은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지금 이제 교수님이나 이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가 임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또 이쪽 방면에서 쳐다보면 아니다라고 될 수도 있죠. 똑같은 거예요. 물량은 볼륨은 정해져 있고 이것만 쳐다보면 이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분이 들어간다면 여기가 또 비잖아요. 그러면 물량은 전세 물량은 똑같은 거예요. 볼륨은 똑같고 다만 거래와 행위 중에서 갭 투자를 활용한 주택 가격의 어떤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애를 쓴 것인데 교수님이 아까 말씀 주신 선순환적인 갭 투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돈이 없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집을 사겠어요? 그렇죠. 전세를 끼고 네, 조그만 걸 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실수요자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생애주기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신생애 신 DTI 저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젊은 층에다 좀 배려를 해서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대출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집은 갖고 있는데 딴 집에 와서 전세 사는 그런 저희는 이제 분리가구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구의 비율이 2-3%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국으로 치면 5%고 서울은 10%예요. 전체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자기 집은 딴 데 있고 자기는 전세 가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팔고 내가 살고자 하는 집으로 손쉽게 이주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면 굳이 전세를 갈 필요가 없죠. 근데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선택이 이 집은 전세 놓고 자기는 또 전세 가서 사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시에 바꾸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도입한 그런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에 거주하라는 요건을 굉장히 강화시킨 것은 지금 국내 주택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굉장히 왜곡시킬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트리거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관련 규제도 강화가 됩니다. 조합원이 이제 분양권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살아야 한다고 하고 또 안전진단을 또 현장 조사 절차 등이 강화될 것 같은데 어떤 단지들이 또 타격을 입을지 또 반발은 일단 저는 이건 예측을 못했던 건데 말씀 들었는데 이제 목동이 이번에 좀 꿈틀댔잖아요. 갑자기 안전진단 1차 통과하니까 3억이 바로 이틀 만에 3억이 올랐다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 재건축이 이제 시동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그래왔죠. 안전진단 1차를 받으면 1차 안전진단 이제 구조도나 노후도나 골조나 이런 어떤 기계적인 요소, 뭐 물리적인 요소를 다 체크한 점수표가 나오면 2차 안전진단은 이제 그 점수표가 잘 됐는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2차 검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군구청장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결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인허가권을. 그러니까 1차가 통과하면 의례적으로 2차가 통과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흐름 자체가.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내용이 좀 강한 게 2차 안전진단을 갖다가 말씀드린 구조도나 노후도나 이런 부분을 다 분리해가지고 블라인드 심사위원을 넣어서 따로따로 두게 해가지고 지역 눈치를 안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게 하다 보면 뭐 미시가시 그냥 빠꾸가 되는 거죠. 빠꾸라는 표현보다 뭐랄까요? 그러니까 보류가 되는 보류가 거죠.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동이 걸려서 이제 쭉 가는 기간을 계산해서 투자를 하신 건데 3억이 오르고 그런 미래 가치를 계산해서 3억이 오른 건데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리니 거기다 또 하나 던졌잖아요. 말씀 주신 2년 거주가 그것도 던졌죠. 그러면 또 가지고 있던 분도 팔지도 못하잖아요. 그분이 못 들어오시니까 팔 분은 또 못 팔아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것도 좀 풀어줘야 돼요, 정부가. 그 부담금도 또 이번에 작년 12월 27일 날 합헌 완전히 났지 않았습니까? 재건축 부담금.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시동 걸어가지고 이제 요번에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12.16 대책보다 내용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건축 시장에는 또 다시 한번 타격을 주는 건 분명하고 다만 구제 방안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제 쪽만 있지 어떤 제가 지금 말씀 올린 지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잘 안 돼요. 그럼 이 주택을 좀 팔아야 되잖아요. 들고 있던 분양권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팔아서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딱 수요를 막아버리면 팔 길이 묘연해지잖아요. 현재 조합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은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다수여당이 되다 보니까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볼 땐 조금은 속도 조절이나 농도 조절 그리고 배려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번 대책에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은 재건축 관련 규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들이라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런 정치적인 선택이 어떤 시장을 만들어낼지 정말 이해를 하고 정책을 폈는지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허상이에요. 그거는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격 지수를 만들 때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같이 쌓아서 이제 지수를 만드는데 그게 재건축이 며칠 되고 나면 사라지지만 상승률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격 지수를 올리는 영향을 미치고는 사라져버리는 거라서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가격의 움직임을 보는 거하고 가격 지수의 움직임을 보는 거하고 전혀 틀려요. 가격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평당은 그거보다는 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규제가 강해질 거라는 거는 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서 너 재건축하면 돈 내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현금으로 4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조합원들 합의가 힘들어지죠. 재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최근에 벌어졌던 몇 년 전에 벌어졌던 현상도 재건축과 관련돼서 뭐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좀 안정되는 듯했지만 그 상황에서 발생했던 건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게 문제였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 있어서의 어떤 아파트의 희소성 또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라는 게 점점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신축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장치인데 그게 막혀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풍선 효과 때문에 외곽으로 가는 걸 참 맞는 그런 정책적인 선택을 계속 해 나가는데 이제는 다 막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건축 규제 강화라는 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고가 주택 가격 상승의 어떤 원인으로서 작동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어차피 상대적인 관계니까 뭐 이럴 바에야 그럼 정책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정책 목적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부동산 어쨌든, 값을 원상복귀 시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고가 주택도 있고 서민 주택도 있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어떤 주택을 보는 단면들이 다 틀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어떤 이번 정책이 그 얻어내는 효과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자생적인 어떤 조정 기능도 굉장히 왜곡을 시킬 거라는 게 오늘 자꾸 소리를 높이는 그런 원인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대책이 이 법인 주택 투자 아닙니까? 이 굉장히 이것도 좀 까다롭게 되는데 이게 법인 이름을 이용한 이른바 개인 사업자들 이용한 주식 거래가 그렇게 많습니까? 부동산 거래가?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사실상 비율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책은 거의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수준으로 지금 같이 레벨을 맞추는데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매입하는 것이 주로 선도 지역인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전국의 주택 단지 중에서 좀 잘 움직이고 이러는데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교수님 지적이 정확해요. 통계상으로 보면 법인이 매입하는 비율이 이렇게 적은데 굳이 그거를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수치예요. 비율이 적은데 그 비율이 공교롭게 이제 뭐 광교 뜰 때 광교 지역, 대전 뜰 때 대전 지역, 뭐 세종 뜰 때 세종 지역 이런 데만 좋은 데만 이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비율은 작지만 실제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할 필요, 제가 봐도 너무 강하거든요. 어떤 대책이 뭐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그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50% 60% 내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을 활용한 가수요, 투기 이런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매력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수요를 이제 100%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일반 개인이 이 부동산을 하는 것보다 법인을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너무 유리하면 조금 형평의 문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 드린 그 금액만 따지면 되는데 자기가 만약 2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뭐 주택을 5채를 사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기간이 짧으면 중과가 더 늘어나면
계산해 보시면 현재 50% 중과니까 50% 중과에다가 10% 20% 추가 중과하는 수준에 간다 그러면 종부세까지 계산하면 60, 70%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20, 30% 수익을 보려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쓰고 그리고 그거보다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거기다 그럴 경우에 또 세무조사도 같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100%. 그럼 여러 가지로 좀 어떤 투자자나 자산가 입장에서는 좀 피곤한 상황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뭐 말씀드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강화한다 그러죠. 후속조치 강화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분들 입장이라도 일단 좀 쉬었다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정부가 노리는 거는 그랬다가 다시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너무 죽으면 이쪽 부분은. 근데 법인에 대해서 일단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지금 시청자 문자 보면 5000 5000번님께서 지금도 전세가 귀한데 앞으로 전세 물건 별따기 되겠네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앞으로 이 전세 값이라든지 청약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대책은 뭐 갭 투자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게 임대주택이라는 거고 민간 임주택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나온 정책이 정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전세 물건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아까 뭐 법인도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법인의 그 안정적인 그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 혹은 좀 더 발전돼서 기업에 대한 임대주택 사업을 사실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는 것은 장기간 임대 사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게 되면 2년 만에 내가 들어가야 돼. 뭐 이러면서 뭐 지금 요구했던 것처럼 뭐 자기가 들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자기 아들 생기면 가서 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기업이 되면 일정 기간 계속 캐시플로우를 유지를 하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나가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래 거주하는 임차가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고인 거죠. 그래서 뭐 일부러 뭐 계약 갱신 청구를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하고자 했던 방향성이라는 게 그런 안정적인 임대주택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이라는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개인과 같은 어떤 뭐 투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주체로 자꾸 매질을 하면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장기간 임대 사업을 하면서 뭐 전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보증금을 유지하면서도 월세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임대 사업자로서 끌고 갈 거냐는 굉장히 방향성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쁘다고 그러지 말고 법인의 성격을 조금 더 기업형 임대 사업자의 형식으로 유도해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